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국제 송금 사기. 흔히 말하는 해킹 무역 사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저기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같은 큰 조직도 무려 2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 분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사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께서 이런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지,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국제 송금 사기,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네, 그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랄까, 정상적인 거래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해서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이나 아니면 보내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해커의 계좌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경로인데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이메일을 직접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수출업체 같은 곳을 사칭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 이메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이 사기의 정말 무서운 점은 그 치밀함에 있습니다. 첫째는 해커들이 단순히 이메일만 이렇게 훔쳐보는 게 아니고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정말 몇 달 동안이나 잠복하면서 거래 패턴, 금액대, 주요 담당자, 심지어는 말투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둘째는 기존 거래처인 척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의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신뢰를 역이용하는 거죠. 관련 서류 양식까지 똑같이 위조하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국제 송금이라는 특성상 돈이 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범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빠져나가면 피해 회복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사례를 보면 진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곳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걸까요?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크게 보면요. 첫 단계는 정보 수집 및 분석 단계예요. 피싱 메일이나 악성 코드 같은 방식으로 목표 기업의 이메일 접근 권한을 일단 확보한 뒤에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몇 달씩 조용히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면서 거래 관련 정보를 아주 속속들이 파악하는 거죠. 누가 누구랑 거래하는지, 대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지, 결제는 언제쯤 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등등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위조 도구를 준비하는 겁니다. 실제 거래처 이메일 주소와 정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sales@abc-company.com이었다면 sales@abc-company.com.net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철자 하나를 교묘하게 바꾸는 식이죠. 그리고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제3국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가령 독일 회사랑 거래하는데 해커가 포르투갈의 비슷한 이름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포르투갈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거죠.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금 추적과 회수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결정적인 개입인데요. 파악해둔 그 거래 정보에 따라서 대금 결제가 임박한 시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이때 수출업체인 척 위조된 이메일 주소로 수입업체에 연락해서 기존 계좌에 문제가 좀 생겼다 또는 내부 정책 변경으로 계좌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새로 만든 그 사기 계좌 정보를 보냅니다. 이때 인보이스 같은 서류도요. 기존에 훔친 양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계좌번호만 싹 바꿔서 보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깜빡 속기 쉬운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피해 인지 지연과 자금 인출입니다. 수입업체가 위조된 계좌로 송금하면 해커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수입업체를 사칭해서 실제 수출업체에게 송금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이메일을 또 보냅니다. 양쪽을 모두 속여서 피해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아차리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돈을 안전하게 인출할 시간을 버는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와, 기가 막힐 정도로 치밀하네요. 아니 이메일 주소 위조하는 수법이 그렇게 알아채기 어렵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교묘합니다. 흔히 쓰는 방식들을 보면 이메일 주소 중간에 철자를 슬쩍 빼거나 example을 example로
숫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어카운트 7을 애카운트 7으로, 도메인 부분을 살짝 비트는 닷컴을 닷코나 다시컴.net 등으로, 아니면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글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영어 소문자 L과 대문자 I를 바꿔 쓰는 그런 거요. 아니면 같은 글자를 하나 더 넣는 인포를 인포로 등 수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으로 보면 이런 차이를 놓치기가 십상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작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메일은 좀 PC 화면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주고받았던 메일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서류 위조도 문제라고 하셨죠? 네, 서류 위조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커가 수출업체에게 수입자 거래은행 변경 때문에 귀사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회사 명판이나 직인이 딱 찍힌 인보이스 PDF 파일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계좌번호만 자기들 사기 계좌로 싹 바꿔치기한 위조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수입업체에 보내는 거죠. 정말 악질적이네요. 더 학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대금 결제 후 화물 인도 조건의 거래에서 가끔 나타나는데요. 해커가 먼저 수입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챈 뒤에 이번에는 수출업체에게 마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속여서 화물 선적 서류, 그러니까 선화증권, BL을 포기 서렌더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수입자는 돈은 돈대로 사기꾼에게 날리고 물건은 못 받게 되고요. 수출업자는 돈도 못 받고 물건만 그냥 넘겨주게 되는, 양쪽 모두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결국 이걸 막는 게 핵심이겠죠?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예방책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패는 바로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 이걸 확립하고 이걸 계약서에 명확하게 딱 명시하는 겁니다.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는 사기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좌 변경 요청이 오면 일단 하고 의심하고 보게 되니까요. 둘째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판매자는 절대 계좌를 바꾸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구매자가 임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책임은 계약을 위반하고 변경된 계좌로 보낸 구매자에게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계약서에는 어떤 식으로 명시하면 좋을까요? 계약서 문구로는 예를 들어 영문 계약서라면 Seller warrants that the bank account details provided herein shall remain unchanged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Seller shall bear no liability whatsoever for any loss incurred by buyer due to payments made to any other bank account. 이런 식으로요. 판매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 계좌 정보가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구매자가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판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와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요. 평소 주고받는 모든 인보이스나 주요 이메일 하단에 주의, 당사는 결제 계좌 정보를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 요청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와 같은 경고 문구를 가능하다면 눈에 잘 띄게 빨간색 같은 걸로 강조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강력한 원칙이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이나 은행 문제 같은 걸로 부득이하게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엄격하고 다단계적인 확인 절차를 미리 정해두고 이 절차 또한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 기존에 등록된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서면 통지를 발송하고 2단계, 기존 거래 담당자와는 반드시 유선 전화 통화로 확인하고 3단계, 만약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신원 및 변경 사유를 재확인하고 4단계, 변경된 계좌 정보가 담긴 회사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우편이나 공인된 방법으로 발송한다. 와 같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좌 변경 통보, 그리고 그에 따른 송금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은 송금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죠. 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 게 평소 업무 습관일 텐데요. 뭐랄까, 일상적인 경계 태세랄까요?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결국 사람의 주의력이 가장 중요한 방어선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이메일 주소는 정말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냥 발신자 이름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소 전체를 클릭해서 철자 하나하나, 도메인 부분이 기존과 동일한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과거에 주고받았던 메일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꼼꼼함이 중요하군요. 또 이제는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로 재확인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이메일 내용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거나 송금한 돈이 반송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 내부 감사 등의 이유로 명판 찍인이 찍힌 인보이스를 보내달라는 요청, 또 대금 결제 전에 비에 선화증권을 먼저 서렌더해달라는 좀 비정상적인 요청, 오랫동안 거래하던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통보 같은 거요. 이런 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기존에 연락하던 담당자의 유선전화 번호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룬 피해 사례들을 보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결정적인 확인 전화를 생략했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해커들은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나 아니면 바쁜 업무 중에 확인을 건너뛰는 그 작은 틈을 파고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지구가 보일 때 즉시 경고등을 켤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정리해보면요. 1. 갑작스러운 담당자 변경 통보. 2. 이전과 다른 은행이나 계좌번호 안내. 3.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이메일 주소. 4. 평소와 다른 어투나 문체, 지나치게 격식적이거나 혹은 비격식적일 때. 5. 비정상적으로 다급하게 송금을 재촉하는 경우. 6. 전화 확인을 좀 피하려는 듯한 태도. 7.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민감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때. 8. 사전에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등. 이런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모든 진행을 멈추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사람이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기술적인 방어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시스템 자체의 보안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기술적 조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메일 시스템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사 메일 서버에 최신 보안 패치를 꾸준히 적용하고 방화벽 설정을 강화하고 스팸 및 피싱 메일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지능형 위협 탐지 솔루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시스템 자체의 보안 강화. 네. 둘째는 계정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별 사용자 수준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1. 메일 계정 비밀번호는 최소 분기별로 변경하고 12자 이상,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하고요. 2.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별 계정을 부여하고 퇴사 시에는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3. 해외 IP에서의 로그인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필요시에만 VPN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관 국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마지막으로 OTP, 그러니까 일회용 비밀번호, 즉 2단계 인증과 로그인 알림 기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OTP 없이는 로그인할 수 없게 만들고 또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있을 때 즉시 알림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와, 정말 이렇게까지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정말 운 나쁘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생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국제 송금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은 정말 짧습니다. 딱딱 24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4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국제 송금은 보통 한국의 송금은행에서 미국 같은 중개은행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 은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해커가 최종 목적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 전에 그 송금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사기 계좌 자체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중개은행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48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최종 목적지 은행에 도달해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회수 가능성은 정말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하군요. 그럼 뭘 해야 하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4가지 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계좌는 우리 것이 아니다. 동받은 적 없다는 사실 확인 증빙 최소한 이메일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은행, 경찰, 로펌, 보험사 등 모든 절차에서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증거 확보. 둘째, 돈을 보낸 본인은행, 그러니까 한국의 송금은행에 즉시 연락해서 송금 중단 또는 회수, 리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송금 정보, 일시, 금액, 수취인, 3조 번호 등 하고 사기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요. 운이 좋으면 아직 중개은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송금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네, 은행 연락. 셋째, 한국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계약서, 이메일 내역, 송금 증빙, 거래처 확인서, 위조 실제 인보이스 비교 자료 등 등등 전부 챙겨서 가야 합니다. 경찰이 인터폴 등을 통해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걸 통해서 해외 범인을 잡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넷째,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치인데요. 바로 돈이 송금된 최종 목적지 국가의 현재 로펌에 즉시 연락해서 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법률에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동결 프리징 오더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가 있고요. 당연히 현지 변호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죠. 현지 로펌과의 협력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지 로펌은 첫째, 시차나 언어 장벽 없이 즉각적으로 해당 국가법원에 계좌 동결 같은 긴급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 경찰이나 금융감독 기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압박할 수 있고요. 셋째, 현지 법률과 절차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속도가 생명인 이 싸움에서 현지 로펌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좋은 로펌을 고르려면 당연히 국제 송금 사기 처리 경험, 특히 긴급 조치 성공 경험이 있는지, 영어 같은 외국어 소통이 원활한지, 24시간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주요국 로펌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송금 사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특히 거래 관계에서 쌓인 신뢰를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그 핵심에는 결제례자 불변경 원칙 수립 및 계약 명시, 의심스러운 요청에 대한 철저한 유선이나 화상 확인 습관, 그리고 강력한 이메일 보안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행히 피해가 발생했다면 24시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은행, 경찰, 그리고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인 현지 로펌을 통해서 즉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돈을 되찾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예방에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건의 금전적 손실 문제가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국제 거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교묘하게 무기화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회사 또는 개인적인 거래 관행 속에 혹시 작은 구멍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 해외 송금 전에 이메일 주소 확인 외에 딱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확인 전화 한 통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제송금 사기라는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문적인 분석과 사례는 주로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